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은 여름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자주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제 여름 프로그램들을 좀 설명해 드리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참석하신 분들께는 언제나 그렇듯이 입시와 관련된 질문들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대부분 이제 뭐 밴드나 카톡방 통해서 들어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제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주로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제시문 면접 일단 이제 프로그램에는 이제 1대1 모의 면접이 제가 항상 개강 때부터 포함을 시켜 놓습니다. 이제 왜 그래야 하는지, 그다음에 의대 면접에서 제 커리큘럼을 보시면 이제 의학 드라마들이 좀 등장들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수시원서 컨설팅 받으러 다니시는데 주로 배치 컨설팅이죠. 근데 이제 컨설턴트마다 뭔가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비슷한 이제 뭐 앞선 컨설팅과 혹은 이제 뭐 다른 학교 성장과 뭐가 다르냐, 왜 다르냐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생기부가 뭐 한창 마감이죠 지금.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뭔가 좀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2학기 수행평가. 요건 이제 아무래도 1, 2학년에 해당하겠죠. 미리 준비할 이유는 무엇인가. 요렇게 좀 5개로 큰 주제는 잡았었는데요. 또 여기 세부적으로 따라오는 이제 아이들 표현으로 꼬리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제가 최대한 자문자답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면접 강의에 1대1 모의 면접이 왜 들어가야 하느냐? 우선 이제 면접 강의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조금 생소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입시를 뭐 자녀분이 한 두세 명 있어서 계속 이 면접을 치러 보셨으면 좀 감을 잡으실 텐데, 뭐 애들이 집에 와서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다음 학원에서도 그 수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설명을 잘 안 해주세요.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학원 실장님들께도 일단 면접 수업이 제가 일을 시작한 게 2020년대 초반은 되게 낯선 때였기 때문에 이걸 설명드리는 게 애를 먹었었는데, 우선 이 면접 수업이라고 하면 일단 요건 뭐 제 수업 이제 시간 구성을 가지고 왔지만 대상이 요렇 뭐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그룹 렉처라고 되어 있어서 이 정원은 이제 강사마다 다릅니다. 저는 지금 이제 9명으로 잡아놨는데 뭐 이거를 이제 보통 12명에서 15명까지 잡아요. 그리고 막 이 파이널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면접보다 직전에 하는 강의들은 대형 학원들은 막 여기 30명씩 때려 넣을 때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해본 적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냥 이제 그런 이제 파이널 강의 말고 막 공장식 하는 거 말고 보통의 강의들은 뭐 6명, 8명, 12명, 뭐 많으면 15명 정도 놓고 하죠. 그랬을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이제 제 수업 기준인데 이게 수업을 일단 둘로 나눈다고 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이제 모의 면접이 들어가고요. 모의 면접 이시 멘토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지 연습과 강의실을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강의실 두 개를 써서 한 군데에서는 아이들이 이 전반부 동안에는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라는 게 뭐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모의 면접이 요건 두 번 돌아가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모의 면접이 이렇게 있고, 요건 이제 제가 작년 실제 잠깐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모의 면접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모임 점 지금 보시면 이건 뭐 고대 추천 문제로 풀게 돼 있고 3페이지에 28쪽에 서울대 사회과학 문제를 풀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모임제 두 번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두 번이 돌면 보통 여기는 한 40분으로 잡혀 있는데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이제 요게 이게 시작 시간이요. 준비 시작 시간. 그리고 이게 준비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소정이라는 친구가. 그러면 20분 동안 준비를 하고 10분 정도 이제 모의 면접을 하게 되거든요. 뭐 저랑 하거나 제 조교랑 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번을 더 하죠. 근데 요거는 지금 11분 준비죠. 문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 11분 준비 또한 10분 면접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총 합쳐서 한 5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반부 100분 중에서 이렇게 4, 50분 정도는 모의 면접을 두 번 하는데 이건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남은 시간이 뭐 한 4, 50분, 5, 60분 있겠죠. 그동안에는 다른 문제를 더 푸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연대 뭐 고른 기회 문제, 서울대 인문 문제를 풀어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풀라는 거는 이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문제를 보면서 답변을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답변 정리 at 워크시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100분 동안 총 이렇게 네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네 문제를 푸는데 두 문제는 실제로 모의 면접까지 가보는 거고, 나머지 두 문제는 그냥 일단 풀어보기만 하는 거고.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반부는 이렇게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일단 지수부터 설명드리면 후반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강의죠. 강의인데 뭐 강의라고 했을 때막뭐 이렇게 막 국영수 강의처럼 막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아이들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하나씩들을 다시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대1로 모의 면접을 하면서 개별 피드백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요 뭐 고대 추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제 집체로 다 같이 여기는 이제 7명이 다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고, 여기는 7명 또 다 같이 풀어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서로 다른 학생들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서로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요 두 문제는 당연히 같이 풀어보는 거고요. 해설을 해야 되니까 보통 요 두 문제 중에 하나 정도까지 한 세 문제 정도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예. 강의를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브레인스토밍 이슈라는 건 요거 이제 요 문제 푸는 것에 플러스로 요 관련된 약간 쟁점이 되는 이슈들 뭐 뒤에서 이제 약간 그 예시가 나오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의를 일단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제 수업 기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이것과 좀 가장 비슷한 스타일로 이제 하는 학원이 이제 뭐 예를 들면 A 학원 같은 데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거기는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똑같이 아마 앞에는 아이들이 이제 뭐 문제 답변 준비하면서 모의 면접도 할 거고 후반부는 마찬가지로 해설 강의를 하시는데 이 모의 면접을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뭐 4대1 내지 5대1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 반에 뭐 예를 들어 뭐 10명이다. 그러면 5명씩 두 조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명이서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시켜 답변을 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뭐 소정, 하연서 이 5명이 같이 앉아서 예를 소정이가 뭔가 모이면서 할 때 이 하연서와 소리, 다은이가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사가 가운데 있고 양옆으로 애들이 앉아 있고 그러니까 면접관 쪽에 4명이나 5명이 앉아 있고 이제 혼자 가서 면접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일단 뭐가 있냐면, 일단 장점은, 다른 친구가 뭐를 말하고, 뭐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어떤 피드백을 받는지 같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장점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걸 같이 듣는 4명한테는 장점.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한 명. 자, 이거는 이제 그 면접은 이제 이게 약간 굉장히 프라이버시고 예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면접 환경 자체도 내 동료들이 나를 완전히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지적해 주는 것들이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프라이버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예전부터 있었는데 저는 이 방식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그룹 모의 면접 하는 그 장점은 다른 아이들의 피드백을, 다른 애들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인데, 그거는 사실 제가 하는 식으로 해도, 그러니까 해제 시간에 해도 충분하거든요.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이들이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프라이버시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방식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다고 해서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모의 면접을 하는데 그건 그룹으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의 면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면접은 사실은 모의 면접을 해보면 한 70%는 스스로 배우는 게 있거든요. 이 제시문 면접은. 근데 이제 필요는 한데, 이제, 그게 그룹으로 하기보다는 1대1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 이 그룹 면접을 실시하는 학원들도 면접 강사 선생님이 따로 계시죠. 왜냐하면 강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이제 그 1대1로 모의 면접 다 들어가려면 반 정원 자체가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수없이 해봤지만 예, 9명을 넘을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이 이렇게 3시간 반일 때.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학원들은 뭐 유명 학원 중에서는 아예 모의 면접이 없는 학원도 있죠. 그래서 뭐 이 학원들 중에서는 아예 그냥 모의 면접 데이를 따로 잡아서 별도 프로그램으로 이제 아예 등록을 받는 경우도 있던데 사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그 비용적인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모의 면접을 강사가 직접 들어가게 되면은 수강 규모를 키울 수가 없고 또 조교를 쓰게 되면 또 조교비가 나가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강사들에 비해서 학원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이런 모의 면접을 매번 하기가 힘들죠. 근데 저는 일단 뭐좀 비용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모의 면접이 그 이 면접 수업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첫 강의부터 꼭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모의 면접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된다. 그래서 면접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설명이 되게 어려워서 일단 이렇게 실제로 진행되는 내용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면접병 관련 FAQ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제가 제 블로그랑 밴드에 자세히 설명해 놓긴 했는데 스카이 면접반은 일단 네 저는 문과 수업입니다. 문과 수업이고 이과는 수문화생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문과 면접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회균형 면접도 대비가 됩니다. 네, 연고대 기회균형 면접은 재심은 면접이고요. 다른 전형 난이도의 한 7, 8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기회균형 전형 자체가 대부분은 이제 일반고거나 뭐 면접 같은 수업에 노출이 안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움 더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대비가 같이 되는 수업이고요. UD는 영어 면접인데 수강할까요? 네, UD 면접을 듣는 친구들도 일단 스카이 면접반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UD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어 스피킹을 보는 면접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재심은 독해를 보는 면접이고 UD는 그 재심이 영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7, 80% 정도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서 접수할 때까지 8주 정도는 그냥 이 전체적인 면접의 기본반을 들으시고 원서 접수한 다음에 영어 면접반을 하나 따로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 영어 면접은 막, 뭐, 이거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은 주 2회씩 꼭 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뭐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런 영어의 플루언스를 보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모의 면접은 이제 제가 한 번 하고요. 두 번을 해서, 한 번은 제가 하고, 한 번은 저희 조교가 합니다. 저희 조교는 저랑 뭐, 4, 5년, 혹은 3, 4년 전에 같이 이 면접을 준비해서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예. 뭐 서영고 면접반이었으니까 다 서영고에 다니고 있겠죠. 기출문제만 푸나요? 네, 일단은 기출문제만 풉니다. 이 기출문제가 2015년부터 공개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10년치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형별로 따져보면 좀 개별적인 차이가 있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거의 40세트가 나와 있고요. 연고대 같은 경우 다 20세트 이상씩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기출문제도 다 안 풀어보고 갑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지금부터 한 8회 정도 들어가는 연합학 수업에서는 일단 최신 2020년 이후 기출들부터 좀 풀고 갈 겁니다. 기멘터 이슈 멘토링은 무엇이냐. 이 이슈 멘토링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모의 면접을 하실 수도 있고, 이슈 멘토링을 매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학생들이 쓰는 원서가 뭐 시시각각 바뀝니다. 이제 뭐 부목 끝나고 정한다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금 어쨌든 대충 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대충 정했으니까 이 면접반에 왔을 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고대 궤적을 쓰긴 쓸 건데 무슨 과를 쓸 거냐. 이거는 바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뭐 고대도 뭐 한 4, 50명 이상 가고 서울대도 뭐 1, 20명 이런 학교일수록 학교 안에서 자꾸 안대를 시키거든요. 같은 과에 여러 명 안 쓰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변동이 생겨서 애들이 매주 이것 때문에 멘탈이 깨집니다. 그래서 뭐 과를 바꾸네 안 바꾸네 면접반에 오네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예 제가 매주 이번 주의 상황은 어떻고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와 대안은 무엇이야 하는지를 짧게 짧게 매주 케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입시 치러보신 분들은 알 텐데 지금부터 7월 셋째 주부터 한 8월 15일까지는 쓰려는 과들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컨설팅을 받아도. 정원 아까 제가 9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9명이 꽉 차서 돌아간 적은 없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말 많이 찼을 때가 한 7명, 8명까지 찬 적은 있습니다. 7월에는 보통 서너 명 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이슈 정리는 배경지식 강의인가? 배경지식 강의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배경지식을 주입하는 거는 면접 수업에서 매우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논쟁이 될 만한 사건. 뭐 예를 들면 작년에 했던 것들 중에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언급했던 기억한다고 난다고 했던 것은 이제 그 이근 대위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은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약간 찬반이 갈릴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한쪽 입장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다른 쪽 입장의 반론에 계속 답하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당연히 다 뭐 꼭 5대5는 아니지만 꼭 한 뭐 5.5대 4.5 정도로 어느 한편 되게 어려운 문제들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반론 재반론 훈련을 하게 됩니다. 고대만 지원할 것 같은 수강이 필요하냐? 네, 저는 수강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고대는 뭐 고대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궤적이거나 뭐 고른 기회이거나 둘 다 일단 수능 전 면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은 그거잖아요. 이 서명고 아닌데 내가 고대 면접 볼 건데 서울대 연대 문제 풀 필요가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D도 말씀드렸잖아요. 재시문 면접의 70% 정도는 교집합입니다.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같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혹은 다양한 시간 변화를 가지고 연습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재시문이 기본적으로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문과 면접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가치관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가치관은 방금 제가 아까 이제 그 이근대의의 우크라이나 참전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일방이 압도적으로 우월할 수 없습니다. 되게 비등비등한 가치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는 그래서 정답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 가치를 택했을 때 어떻게 그 내 가치관을 보다 설득력 있게 이유를 댈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어요. 끝이 아니라 근거를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서울대 문제를 풀던 연대 문제를 풀든 고대 문제 풀든 도움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고대 문제가 갑자기 이제 항상 뭐 계속 오전 오후가 동일한 유형 나오다가 유형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표가 나오는 바람에 학생들이 당황했었는데 연대 문제를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은 표 문제를 익숙해져 있어서 정말 그냥 스무스하게 풀었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 서영어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한다. 특히 이제 이 면접을 되게 벼락치기로 하거나 일부러 이제 약간 그 면접 준비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려는 친구들은 막 그 해당되는 전형에 뭐 그리고 계적 같은 경우는 기출이 아마 작년 기준 봤을 때 21, 22, 23, 24, 23까지 그 기출이 6개밖에 없었거든요. 아니 뭐만 딱 풀어보고 막 다 풀었다고 준비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트레이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서울대 연대 문제까지 풀어보시는 게 맞겠죠. 자, 1단계 통과 가능성이 낮은데 미리 시작해야 할까요? 어,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1단계 내가 이게 지금부터 준비를 했는데 1단계 떨어지면 다 꽝이잖아요. 근데 준비를 안 했는데 1단계 붙어도 꽝인 건 똑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그래서 서울대는 아마 1차 발표를 하고 6일 정도 시간이 있을 거고요. 전통적으로. 연대는 올해 이제 그 하루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발표는 수능 전에 나지만 수능 준비해야 되니까 고대는 연대 하루 기준, 고대는 뭐 한 5일 정도 보통 있는데 7일 있구나, 고등 개적 기준. 근데 그 기간에 준비하는 게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그 항상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누가야 됐는데 그 1단계 발표 준비하고 나서 됐다더라. 그 친구는 아마 준비 안 했어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어디나 있는 거고요. 만일에 내가 이제 뭐 경계선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뭔가 면접으로는 면접 때문에 떨어질 어떤 정도의 수준의 실력이라면 1단계 발표의 준비에서는 대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를 한다고 해서 수능 준비에 지장받지 않겠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면접관들이 보통 저만 아니라 다 주 1회거든요. 주 1회 3시간에서 뭐 길면 4시간. 저는 3시간 반을 하는데 그 시간을 쓴다고 해서 그게 보통 한 과목 저기 학원 다니는 시간이잖아요. 뭐 국수형 탐구 그거 가지고 뭔가 입시 점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제 강의 다른 면접 강의 무엇이 다를까요? 우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1대1 모의 면접이 매주 실시됩니다. 이런 강의는 일단 대치동에서 많지 않고요. 뭐 개인 과외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 그 워크시트 첨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워크시트가 뭐냐면 여기 사진에 보신 것처럼 이 친구들이 답변 정리를 하거든요. 답변 정리 연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의 면접장에는 문제를 못 갖고 들어가고 이 문제만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이만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거를 첨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점수가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어쨌든 학생 나름대로 다 정리하는 양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 첨삭을 해주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문자 피드백이 나갑니다. 문자 피드백이 나가서 뭐 또 주말 강좌 같은 경우에 월요일 정도에 학부모님들께 학생들이 어떤 상태인지 뭐가 잘하고 뭐가 약한지에 대해서 한 100자리 정도의 간단한 문자 피드백이 나간다는 면에서 차별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것도 있겠죠. 제가 매주 학생들하고 일단 여름방학 기간에는 원서 쓰는 거 상담을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대 면접 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까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문과 면접에 해당되는 얘기였고 의대 면접에 의학 드라마를 쓰는데 그게 도움이 되느냐? 이건 제가 그냥 예시를 들게요. 이거는 이제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3 작년 상반기에 했었죠. 거기서 이제 그 건물이 붕괴된 에피소드에 나온 한 장면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그 동영상을 틀어주는데 학생들한테 이거는 지금 그 동영상을 틀어서 여기 들어가면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여기 틀어주지 못하고요. 자, 이건 지금 뭐냐 하면 그 건물이 붕괴됐는데 그래서 이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매우 나온 다수 사상자 재난 상황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낭만다투 김사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응급실 그 책임자죠. 응급 책임자가 이제 그 119한테 그 교육 나간 장면인데 다수 사상자 재난 상황에서는 이미 그 사망한 환자에 대해서 CPR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환자가 이제 그 드라마에도 나오고 이제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심정지 상태가 와도 CPR을 보통 뭐 5분, 10분, 15분 정도 하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다른 환자들을 살려야 돼. 다른 사상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복리주의적 관점일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요 에피소드가 이제 쭉 이어져서 뒤에 이제 이런 얘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난 상황이 이제 뭐 이제 이 병원 자체가 이제 시골에 있는 병원이니까 이제 한 그 읍내 같은 데서 이 건물이 붕괴됐고 이제 마침 거기 학원 수학학원인가가 있어서 뭐 고등학생들이 수십 명이 이제 약간 깔리고 뭐 다치고 죽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요런 이제 추가적인 뒤에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이제 의식이 없는데 학생이 여기 이제 그 의사가 막 달려오는데 CPR을 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 의사가 이 매뉴얼에 따라서 학생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아, 이 재난 상황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심정지원 환자의 친구한테 CPR을 해줄 수 없어. 자, 그럼 이 결정은 타당한 것인가? 그다음 의료진의 안전이 최우선이란 여기서 이제 보면 또 다른 의사가 이제 여기 이제 그 한석규가 막 그러거든요. 이 재난 상황에서는 의료진이 안전해야 된다. 왜? 의료진이 다치면 살릴 사람도 못 살리니까. 근데 이런 지침을 줘요. 의료진이 안전 최우선이다. 근데 이 의사 하나가 저 붕괴되고 막 뭐 매몰된 현장에 위급한 환자가 있다고 하니까 내려가요. 지하로. 이 의사의 판단은 정당한가? 그다음 또 이제 이 동행을 하는 간호사가 있죠. 여기 이제 은탁 선생님이라고 보험부서 계속 나오던 사람인데, 근데 이 의사가 이 간호사가 의사가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가요. 왜냐면 이 의사는 혹시 자기가 내려가서 잘못되면 간호사라도 이제 지상에 남아있다가 다른 환자들을 도와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의리상 내지는 이제 그 위험을 같이 감수하게 되면 내려가는 거죠. 이런 판단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 질문들이 뭔가 의료적인 상황은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이 뒤에 보시겠지만 이제 MMI라는 거는 그래서 들었을 때는 이제 보통 애들은 매뉴얼이 있으니까 의사는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해요라고 하는데 그 답을 사실은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매뉴얼만 지키는 의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MMI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면 뭐 상황에 따라서 그 뭔가 그 매뉴얼을 어기고라도 그 매뉴얼을 깨고라도 뭔가 CPR을 해야 되는 상황은 없을까? 그거를 뭔가 나름대로 정당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을까? 사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이것도 지침을 이제 어긴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잘못된 거냐? 아니면 뭐 환자를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맞는 거냐? 이제 이런 식의 아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줘놓고 학생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면 풀어나가는 기본적으로 MMI거든요. 의료적인 이제 MMI는 사실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 커리큘럼은 그 서울대학교 이제 의과대학에서 쓰는 이런 이제 의료윤리 관련된 그 자료가 있어요. 2020년에 나온 자료인데 거기 보면 이제 케이스가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그것과 연관성이 있을 만한 이제 최근 한 이제 한 7, 8년 정도 의학 드라마를 다 훑었어요. 이제 그 에피소드를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약간 좀 더 편하고 재미있고 실감나게 왜냐하면 텍스트로 된 것만 보면은 조금 이제 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 드라마를 학생들이 뭐 볼 시간이 없겠지만 보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수업 시간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좀 기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법입니다. 이 질문들은 지금 다 기본적으로 MMI가 상황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전 상황에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MI는 제가 뭐 계속 아마 내일 모레도 또 이제 의대 설명회 한번 하겠지만 이렇게 늘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인문사회과학적 사고 능력을 물어보는 그냥 문제만 봐서 이게 의대 문제인가 문과 문제인가 구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가장 많은 학교에 채택하고 있는 상황 면접이죠. 그래서 의학적 의료적 상황, 비의학적 비의료적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학적 의료적 상황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뭔가 약간 의사들이나 의료진의 결정이긴 한데 이게 뭐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죠. 대부분. 그런 경우에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매뉴얼에 정해져 있으니까
상사의 지침이니까 따르는 건 어떤 단계예요? 3단계나 4단계적 사고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 학생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회계약적인 정신을 지향한다든지 공동체적으로 아니면 보다 보편적인 윤리가 오히려 절대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뭔가 그것을 소수의 의견이지만 아니면 소수의 입장이지만 충분히 대변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제 우리나라 의학 드라마들로 의학 드라마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커리큘럼 중에 제가 보통 4가지 정도 커리큘럼으로 한 수업을 구성을 하는데 하나 정도는 의학 드라마의 영상 클립을 한 7, 8분 정도 따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좀 학년이 높겠지만 저는 중학생들한테는 말씀드리는 게 혹은 이제 조금 수업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의학단으로 준비하는 이런 이제 면접들 혹은 뭐 활동들이 굉장히 독서 이런 것들이 유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MMI도 FAQ를 요거 좀 정리를 해놨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면접은 모두 대비되나요? 네, 모두 대비.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도덕성 판단 문제들, 그러니까 MMI 형태 면접은 전부 제 수업으로 대비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의대 중에서도 이제 어, 물화생지 문제를 풀거나 이런 이제 고대 궤적 같은 경우는 이과 문제를 하나 똑같이 다른 이과생제가 풀고 그 다음에 MMI를 이제 2번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MMI 2번은 대비가 되는데 물화생지 면접은 대비가 되진 않습니다. 그건 따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생기부 면접도 하나요. 여름방학 때는 하진 않습니다. 여름방학 사회 수업에는 이 생기부 면접은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일단 생기부가 안 끝났고, 네, 안 끝났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일당에 발표하고 준비를 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기 때문에 지금 하진 않습니다. 자, 수업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는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영상 클립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의료 시사. 아, 생각보다 이제 애들이 의대 가려면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종장기 이식해서 학생들한테 시사자료 정리해 줬었는데 실제로 고대에서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해 뭔가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메디칼 쪽에 이제 이슈들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거 같이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건 참고 자료가 들어가고요. 여름방학 때는 아마 좀 생기부 혹시 더 추가될 수 있을 만한 책들도 발췌해서 줄 예정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많죠. 여름방학 꼭 들어야 하나요? 저는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비슷한데 이제 올해는 대부분 성대의대 면접이 이제 수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수능의 면접이 있긴 해요. 근데 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긴 한데 의대 가는 친구들이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학생하고 어 면접을 잘하는 학생하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주로 이제 어쨌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특히 일반고 친구들은 면접 대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런 뭐 발표라든가 토론이랑 이런 걸 상대적으로 할 기회가 거의 없는 자사고 친구들은 사실 곧잘합니다. 솔직히 말해 전사고 친구들은 일반고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 좀 해서 뭐 이동 좀 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일차 발표가 나면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MMI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거죠. 오늘 뭐 컨설턴트만 다른 진단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서울시립대에서 공개한 자료라 제가 올해 여러 설명에 쓰고 있는 건데 잠깐 한번 봐주세요. 자, 요건 이제 뭐 생기부에 사실 정리한 내용이니까 누구나 좀 정리를 할 수 있죠. 네,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저는 최소한 이제 오늘 주로 말씀 배치 컨설팅이니까 수시 원서에서 어떻게 쓸지 그러면 이제 그 컨설턴트라면 이렇게 활동을 좀 정리를 해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근데 뭐 저는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는데, 아니 뭐 용문과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한데, 아니 저는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배치 컨설팅을 사용하는 이제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시립대가 공개한 자료 내용이고, 이걸 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기부 경쟁력을 보는 5가지 요소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용어들이 이제 그 뭔가 입학 설명에 나온 요거랑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요거는 전체 내신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보통 학교에서 대학의 학업 역량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다음에 관련 교과는 이게 보통 어디에 들어가요?
학교에서 진로 역량도 보죠. 그쪽 과목을 선택했나, 내신이 어떤가. 그다음에 연간 활동이라는 기본 이것도 이제 진로 역량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학술 역량은 학업 역량으로 들어가죠. 그리 말해서 이제 이 탐구력이라는 표현을 성대가 많이 쓰잖아요. 심화 탐구들. 그다음에 전형별 요소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에 제가 보는 게 보통 독서, 그다음에 뭐 창책 쪽에 뭐가 좀 있나 이런 것들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걸 이제 학교에서 쓰는 용어랑 다르다고 말씀하신 분이 제가 이게 뭐에 해당되는지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컨설턴트마다 툴이 있어야 돼요. 네. 어떤 식으로 자기가 학생의 서류 경쟁력을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그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이제 실제로 구글 독스 문서에 같이 채워가면서 보여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일단 기본 툴과, 그러니까 이 결정이, 디시전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공통된 툴과 과정을 보여주는 컨설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그거 공개 안 하고, 마치 뭐, 저기, 그, 샤먼처럼, 아, 거긴 안 돼요. 거기는 돼요. 이런 식으로만 결론만 말씀하시는 분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정을 설명,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 저는 뭐, 봤을 때는 고소성어는 대충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내신대가 화학공학과 가는데 일단 내신 놓고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1.8이면 1.9 내신에는 조금 이제 걸치고 이거 내신은 통과되고 전국대도 괜찮다. 관련 교과는 수학 괜찮은데 이게 자기 전체 내신보다 좋아야 되는 과학이 안 좋으니까 또 감점이다. 그리고 뭐 동아리 같은 거는 이쪽 관련과 화학 IT 쪽이 맞다. 적정 실험 활동에 유연한 프로그램 괜찮다. 뭐 학술 역량 뭐 되게 많이 있죠 이 친구. 오케이. 그다음에 전형교육서에서 뭐 독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공동교육 과정으로 관련된 거 많이 들었고 영어가 1인 것도 이과 치고 장점인 것 같다. 뭔가 이런 식으로 분석 과정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매기거든요. 이 친구가 만약 고서성한 화공 쪽을 쓰면 3.25 정도, 중경시권을 썼으면 3.5점 정도, 공공수를 썼으면 4점 이상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뭐 5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레인지는 5점이면 최초합, 4점이면 어쨌든 추합 정도 되는 정도, 3점이면 이제 만약 단계별이면 조금 힘든 1단계가 힘들 수도 있다. 반반 이하.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중경시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약상향이나 그런 라인이 되고 동홍수기 이 친구 적정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이 친구는 시립대에 붙었으니까 어쨌든 중상향에서 붙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의 근거를 뭐라 그럴까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제 뭐 물론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시니까 저한테 오시긴 했지만 다른 데를 거쳐서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합리적인 근거를 대지 않는다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실 때 있어서 물론 이제 사실 사전 예약할 때 상담 실장님하고는 이제 이원 부분 확인은 안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이제 설명을 들으시지만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이제 조금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약간 그 수요자의 어떤 선호에 약간 그냥 부합하거나 따라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이제 뭐 그냥 이유 없이 안 된다는 분들도 있죠. 거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쨌든 결정의 어떤 이런 툴이 있어야 되고 고정된 툴이 있어야 되고 나름의 컨설턴트 나름의 그다음에 합리적인 과정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맞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우고 있죠. 지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제가 그냥 하나 예를 들어 보는 거고 사회학과도 이제 아니 최소한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갖고 와야겠죠 컨설턴트 정리해서 뭐좀 보는 요런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새는 다 어쨌든 다 미리 보시니까 미리 보는 경우에. 그래서 얘도 이제 저는 네, 이건 저는 70대 등교중에는 운이 좋은 케이스였고 아까 그 친구는 10대 가기 좀 아까운 케이스였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한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야 딱 6개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일단 후보군이 있다라고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까지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은 힘든 거고 현실적으로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힘든 거고 이제 이 노란색 쪽으로 좀 가면 이건 어쨌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가는 거고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될 확률이 높은 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정도까지는 정리를 받고 오셔야 기본적으로 이제 배치 컨설팅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냥 6개를 뭐 딱 이렇게 찍어서 오는 게 아니라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아니면 정시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올해처럼
용모가 확 어려워서 라인이 이제 흔들리는 경우에는 어쨌든 부모까지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인데 그 뇌피셜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뇌피셜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서강대학교 입학 설명회 자료를 갖고 온 거 마침 올해 이게 딱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사전 질문을 이렇게 받았어요. 기록 받았는데 마지막 질문 보시면 이건데 외고에서 전공어 성적도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하도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공어 성적도 전체 내신에 합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외고에는 이제 이 전공어를 뭐 4, 5, 6을 받는 바람에 전체 내신에 깎아먹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 전공어가 매 학기 8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떤 얘기가 도냐면 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뭐 연세대학교는 뭐 아니면 뭐 어디 도로대학교는 외고 애들 성적을 볼 때 전공어 성적은 안 본다. 전공 빼고 뭐 국수영사 뭐 과로만 내신을 낸다. 그럼 이제 되게 좋아지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공어 때문에 까먹은 애들은. 선생님 자꾸 이제 그 내신을 갖고 와서 자기가 쓰겠다고 이제 우겨요. 근데 저는 제가 항상 여쭤보죠. 이거 뭐 거의 10년째 여쭤보는데 대체 그 대학이 전공어 성적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답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출처가 모 컨설턴트가 그랬다. 아니면 모 학교에서 얘기했다. 다 그런 건데 아니 근데 그분이 대학에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학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선 이거 연세대학교 설명의 자료예요. 자, 수시 모집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의 교과 영역은 어떻게 반영할까? 내신 어떻게 반영하냐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 복수형, 기획균형, 특기전형, 보름기 전형은 지원자가 이수한 모든 과목을 서류평가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모든 과목이잖아요. 모든. 물론 이제 아래 보면 교과 전형은 계산식 정답. 교과 전형들은 학교마다 반영 방식이 다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한동안 고대 같은 경우에 이제 국수형 사과만 반영하기도 했었고 주요 과목 반영하기도 했었고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올해 세종대 같은 경우는 국영수만 반영하기도 하고 이게 다 달라요 교과는. 근데 종합전형에서는 뭐 아주 이제 예외적으로 뭐 뭐를 넣어 빼라고 하지 않는 학교는 그런 학교 아닌 이상 다 주요 어쨌든 다 주요 대학은 뭐예요? 전과목이잖아요. 제가 어제도 무슨 얘기 들었냐면 성대에서는 외고 성적 볼 때 전공을 안 본다더라. 제가 성대에서 난 오피셜한 그 모든 설명회는 거의 다 챙겨봤는데 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거든.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 뭐 게시판 예를 들어서 Q&A라도 올라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올해 서강대에서 마침 설명회 끝에 이걸 명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다 본다. 왜냐하면 학생이 들은 모든 과목들은 다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영상 못 틀어드린 이유는 이제 또 유튜브에 올렸다 잘릴까봐 저작권이라면서 그것도 제 말이 뭔가 설마 싶으시면 이 서강대학교 올해 올라온 서강대학교 그 설명회 검색하셔서 제일 끝부분에 Q&A 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담당 교수님이. 예,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이건 그럼 뭐가 이제 그럼 이건 뭐가 좀 있냐? 제가 아까 이 친구 거 보면서 화학공학과 쓰니까 수학과학 내신 한번 더 봤잖아요. 왜? 진로 역량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제 국어, 영어, 사회 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딱 내신 구조상으로 봤을 때 전체가 1.8인데 이 친구가 수학과학은 1.8 이상 나와야 그쪽에 적합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사회 못해도 화학공학과 갈 때는 이 진로 역량 쪽에서는 감점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어디서? 전체 내신에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아주 이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 건데 전 심지어 이제 모 외고에서는 그 진학 뭐 오래 하셨던 선생님이 뭐 전공어 성적은 반만 반영된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양념 반 프라이드 반도 아니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근거를 갖고 와주세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입학 설명에서 얘기하거나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마치 이제 그냥 본인만 아시는 것처럼 하시는 그리고 안 그러면 이 키로 파트만 뭐 알려주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질문 혹시 주실 거면은 저쪽으로 주세요. 채팅창으로. 그게 오디오가 겹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근거를 한번 여쭤봐 주세요. 이걸 설명에 나온 내용과 다르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네, 뭐 그게 혹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특히 혹시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추후로 확인되거나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 얘기했었고요. 자, 3학년 생기부 가겠습니다. 자, 3학년 1학기 생기부가 얼마나 그럼 정시 정년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이제 지금 관건인데, 저희가 이제 과들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요. 일단 인기학과. 뭐 이거 어디가 인기학과냐 아니냐 또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약간 중위권학과. 중위권학과가 제일 애매한데 어쨌든 인기학과랑 상대적으로 비인기학과를 제외하고는 여기가 되겠죠. 이 인기학과가 경쟁률이 높은 학과로는 오해하지는 마세요. 네, 인기학과 경쟁이 높진 않고 어쨌든 이 통념적으로 뭐 이런 거죠. 뭐 메디컬, 아니면 공대에서 뭐 요새 그 뭐 계약학과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어쨌든 뭐 첨단 관련된 뭐 인공지능 들어가고 뭐 IT 들 이런 과들, 그다음에 어쨌든 문과에서 상경계열 전통적으로 미디어 정액 이런 데가 전통적인 인기학과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중간학과는 이제 나머지 공대 자연대에서 뭐 수학과라든지 생명 쪽이라든지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쪽은 좀 인기가 있고 뭐 상대적으로 어쨌든 뭐 지구과학 기술을 한다거나 이런 데 조금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계열 문과에서 그리고 비인기학과는 보통 자연대 뭐 지구과학 뭐 고독과들 뭐 기후 뭐 이런 과들 그다음에 농생명 그다음에 문사철 사법 이렇게 나뉘는데 이건 뭐 대략적인 겁니다. 대학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썼을 때 여기 이제 어떤 애들이 들어오냐 하면 매 대학에서 인기학과는 내신도 그 학과만큼 되어 있고 활동도 그쪽에 맞춰서 한 친구들이 들어와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보통 5학기 생기부가 이쪽으로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내신이 조금 오래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뭐 수학과를 준비해 왔었는데 갑자기 뭐 어디로 갈 거예요? 수학과가 뭐 인공지능 갈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이걸 올리는 건 쉽지 않겠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중간학과는 보통 2학년 1학기나 2학기 정도부터 준비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둘 다 갖고 있는 경우는 위에보단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신이나 활동 중에 어쨌든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는 조금 아쉬운 친구들이 들어와 있죠. 보통은 이 내신이 빠지는 경우가 많긴 해요. 음,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거죠. 비인기학과. 비인기학과는 제가 3분의 1의 법칙을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세 종류 애들이 들어와 있어요. 내신도 괜찮고 활동도 괜찮은 애들이 조금 있고요. 상한 3분의 1 많이 잡았을 때 이제 중간학과처럼 둘 중에 하나만 갖춰진 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둘 다 시원찮은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대학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의도로 이제 과를 낮춰서 쓰거나 이제 질러본 친구들이죠.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 마지막 학기에는 근데 어쨌든 지금 입시를 열심히 치르는 학교들은 대부분 학과를 정해놓고 3학년 이렇게 생기부 마무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거의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생기부는 예를 들어 뭐 4번기 오는 애들은 3번기로 맞춰져 있고요. 아무리 비인기 학과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뭐 여기 사회계열에서 이제 뭐 가장 상대 인기 뭐 지리학과 아까 이제 좀 상대 인기가 떨어진 뭐 지리학과 오늘 지금 지리학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생기부를 가지고 특히 이제 이 중간학과나 인기학과 쪽으로 써야지라고 하시는 거는 성공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왜? 거기는 다 글로 어차피 다 3학년 1학기는 다 그쪽으로 맞춰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 생기부가 상대적으로 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3학년 1학기를 어차피 다 맞춰서 들어오니까 결국 앞에 네 학기, 2학년 2학기까지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3학 1학기만 가지고 뭔가 혹시 뭐 비인기학과는 모르겠는데 중위권학과나 인기학과로 갑자기 변경하시는 거는 저는 매우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 3학 1학기 건 열심히 써오면 지금 뭐하러 열심히 쓰냐.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자기소개서 때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드렸었는데 자기소개서를 갖고 무슨 당락이 갈리거나 어, 아니 자기소개서로 떨어지려가 붙거나 이럴 일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자기소개서는 점수화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뭐 보통 뭐 우리가 평가를 하지도 않지만 그냥 이제 저희가 제출하기 전에 상중하로 굳이 나눠본다면 하만 아니면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게 첫인상만 나쁘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래도 자기소개서들을 그렇게 열심히 썼죠. 그 이제 인기 선은 높은 대학에 갈수록 왜 그럴까요? 그거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원래 뭐 수능 공부해서 당일 수능 공부하는 면접면 하는 건데 이 뭔가 서류를 제출하는 서류를 하는 데 있어서 할 게 그거밖에 없었고 지금 이 자소서도 없잖아요. 이제 우리 결국 할 건 뭐밖에 없어? 생기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정말 실질적인 영향력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매우 미미할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만 1학기는 어차피 다 애들 잘 써와요라고 하시면 그럼 이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밀리는 거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게 상대성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처지지 않을 정도로 쓴다. 그러려면 어쨌든 마지막 학기는 최선을 다한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 내가 뒤집을 생각을 하셔서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뭐 물론 대부분은 이 밴드 가입해 계시겠지만 네, 필요하신 분들, 진짜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가입을 좀 해주시고요. 네, 일단 뭐 PPT는 좀 앞으로 돌려놓고 혹시 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채팅창이나 아니면 DM으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목차는 있었는데 뒤에 좀 슬라이드가 없는 게 있었네요. 이게 이제 그 부분인데 잠시만요. 이건 제가 브로셔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보시면 설계 컨설팅이라고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이제 다음 학기를 어떻게 보낼지를 설계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큰 설계는 이제 위에 진단 컨설팅에 들어가 있죠. 이건 이제 지금 1, 2학년에 해당하는 겁니다. 1, 2학년이 이제 한 학기 한 학기나 세 학기 지냈으니까 2학년이 전 이게 정말 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단 컨설팅은 교과를 계속 갈 만한 내신인지 이게 교과는 다 정량화돼서 나와 있는데도 어, 지금 내신 가지고 내가 교과전에 어디까지 수준이 생각보다 잘 안 따져보시더라고요. 네, 일단 그거 따져보는 거고. 근데 만약 학종으로 간다면 이건 이제 사실 고교별로 되게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한화고랑 그냥 일반고랑 가는 내신 레인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걸 한번 역산을 해봐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제가 보통 말씀드린 게 건대인데, 건대 이상 학종 가려면 지금부터 얼마나 내신을 맞아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 남은 여력이,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논술 준비를 할지, 아니면 지금 정시 올인을 갈지, 이제 그런 걸 설계를 하는 거고, 만약 학종이나 교과로 간다는 전제에서는 이제 A, B, 이제 인기학과나 비인기학과를 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무전공이 생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비인기학과의 좀 필요성이 떨어지긴 했으나 어쨌든 내가 계속 지금 가려던 과, 뭐 메디칼, 아니 경영, 여기 계속 갈 건지 이제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진단 컨설팅인데 그러한 이제 계획이 섰다면 이 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점점 2학기에서 그러면 창체 시간, 자율 동아리 진로 이거 여전히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올해 설명에서 대학들이 계속 강조합니다. 창체 챙겨야 한다고. 다음 세특은 이제 강조가 많이 됐죠. 근데 이 세특이 자꾸 학기 말에 가서 선생님 이거 넣어주세요. 근데 선생님이 안 넣어주셨어요. 우리 학교는 나빠요. 근데 지금 우리 학교는 틀렸어요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세특은 기본적으로 뭘 보고 쓰도록 되어 있다? 주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수행평가잖아요. 근데 수행평가는 뭐 이미 한번 겪어보셨겠지만 입시에 신경 쓰는 학교들은 이제 학기 초에 미리미리 공지를 하지만 아닌 학교들은 갑자기 나오잖아요. 아니면 이제 사실 갑자기 안 나와야 애들이 갑자기 전날하고 있거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짜임새 있게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1학년 같으면 과목들이 뭐 뻔하죠. 국영수, 통사, 통과에 뭐 바탐실이 뭐 한두 개 더 있잖아요. 이제 그 7개 정도 칸을 놓고 그럼 우리 1학기 때 보면 이 중에서 뭔가 어떤 식으로 수행평가가 나오는지 선생님 성향을 알잖아요. 그럼 보통 한 7과목이라고 치면 최소한 3과목 정도는 뭔가 내가 주제를 택해서 발표나 보고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일반고라도. 그러면 그 주제와 뭔가 주제에 따른 목차와 소스들을 미리 찾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가 공지가 됐을 때, 그대로 준비를 해갈 수 있게 그럼 그 내용을, 그 계획된 내용을 발표를 해서 발표나 보고서로 내면 되고, 그 내용이 그러면 내 생활기록부 세특에 기록이 되겠죠. 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행평가 닥쳐서 하다가 그냥 떠오르는 거 대충 전달해서 내고, 그러면 이제 내 생기부 세특에는, 물론 모든 과목이 그럴 필요 없겠지만, 그나마 뭔가 좀 내가 택할 수 있었던 자율권이 있었던 현혹에마저도 내가 가려는 학과랑 상관이 있어 이제 그 진로 역량에서 떨어지는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사실은 돌이킬 수가 없죠. 이제 우리가 5학기 생기부로 다 경쟁을 하는 건데 그중에 한 학기가 그렇게 아쉽게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괜히 이제 학기 말에 뭐 선생님이 너준내 만에 갖고 선생님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네, 언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게 설계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입장에서는 일단 만약에 이제 지난 겨울에 저를 학교 결정전을 안 보셨다면 일단 이 진단을 해보시는 것 자체가 이제 유의미할 거고요. 학교별로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트랙들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레벨이나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다음 학기 설계 좀 하고 가시면 음, 이제 어떻게 그 대응해야 될지 훨씬 좀 편하시죠. 이제 미리 그려보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도와드리는 정도가 그 이제 아이템 찾고 목차 정하고 이 소스 보고 써 정도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줘봐 그거 애가 못하더라. 그럼 이제 그 이상의 컨설팅은 사실은 뭐 완전히 다 해주는 컨설팅도 있기는 하죠. 아니, 소위 말해서 이제 완전 연관계와 밀착 케어하는 거.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반칙이라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요. 이렇게 설계 컨설팅 하시고 만약에 이제 학생이 어쨌든 좀 더 그때그때 어드바이스 받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저랑 카톡으로 이제 열어놓고 그때그때 질문을 주고받는 데까지 제가 해요. 뭐 제가 써주거나 그 이상의 개입을 하진 않고 아이가 물어보거나 해결이 안 될 때 해결해주는 역할까지 가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근데 이제 뭐 그게 학생이랑 또 케미가 맞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고2나 고1 같은 경우에는 이 여름방학 때는 제발 뭐 저한테는 안 봐줘도 되는데 이 진단이나 설계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리 계획하고 가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목차에 제시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없을까요? 오늘 꼭 내용과 관련되지 않았어도 질문들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해당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시거나 뭐 비용이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여기 이제 제 연락처, 업무용 휴대폰 번호 있으니까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설명회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